네, 그동안 대외 노출을 꺼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우 전 수석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청문회가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청문회 어땠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도 50 청문회 재연 이런 걸 많이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시작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 때문에 1시간가량 우병우 전 수석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걸면서 굉장히 어렵게 우병우 수석을 청문회장에 앉혔는데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신경전 한 소재도 웃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과 참고인의 자리 배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위중교사 의혹 해명에 또 의원들이 당사자들인 의원들이 좀 해명하느라고 해명 청문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소비를 했고 그런데도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다 모르쇠로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결정적인 팩트를 좀 들이대면서 압박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간에 떠드는 그런 소문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 갖고 좀 많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모르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의원들도 이제 그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뭐 좀 뭐랄까요 좀 윽박을 지르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걸로는 결코 우병우 전 수석을 좀 압박하거나 좀 흔들리게 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방이 없었고 김 빠진 청문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이 모든 혐의를 거의 부인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출석하면서부터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고 뭐 청문회 내내 최순실을 아느냐는 그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 전 수석의 장모 그리고 최순실 씨를 고리로 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좀 야당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녹취까지 공개를 했습니다만 장모한테 물어봤더니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와 또 K스포츠재단의 검찰 수사 상황을 최순실 측이 흘렸고 그리고 대비 문건까지 만들어 전달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의 압수수색 중단 등 이제 검찰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좀 그 외압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었다는 것을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호실 소관 업무지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정말 철벽이었군요, 철벽. 어제 보니까 뭐 핵심 증인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국정조사특위가 아예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기관 보고가 있었고요. 한 차례 또 청와대 현장 조사 있었고 청문회가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 인물들은 모두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계속해서 생중계가 됐고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만 최순실 씨는 아예 뭐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 5차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그 당사자인 증인이 18명인데 그중에 2명만 나왔거든요. 우병우 수석이랑 그리고 조효옥 이게 2명만 나왔기 때문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좀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이제 최후의 카드로 이제 뭐 직접 찾아가겠다.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갈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청문회를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12월 26일입니다. 26일에 하기로 했는데요. 오전 10시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씨를 상대로 진행을 하고 오후 2시에 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997년에 이제 한보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태수 총회장이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찾아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한보 사태의 핵심 몸통을 뭐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른바 그 정태수 리스트 이 존재를 밝혀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33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30여 명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던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맹탕 국정조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고 있는 최순실 국정조사가 과연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차까지 이루어진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인데 최순실 씨가 안 나와서 참 안타까웠는데 26일 10시에 열리는 청문회 장에서는 최순실 씨를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또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그러니까 찾아가더라도 이게 또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끝내 거부하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김성태 위원장도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코앞까지 찾아가겠다라고 좀 강하게 압박을 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그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계속 버텼기 때문에 그때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 건강상의 이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답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군요. 또 버틸지.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비주류가 밝힌 탈당 시한이 이제 나흘 정도가 남았는데 탈당 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밝힐 때 이제 12월 27일에 탈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밝혔고 그리고 1월 2일 내년 1월 20일 출범 목표로 신당의 뭐 이런 가칭까지 정했습니다. 보수 신당이라고 정해서 창당 준비에 좀 착수를 했고요. 창당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지금 뭐 오늘 아침부터 지금 열리고 있고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탈당계 제출부터 시작을 해서 발기인 모집 그리고 창당 대회 또 원내대표단은 어떻게 또 선출을 할 것인지,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언제 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창당 작업에 좀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주류에서 탈당을 결정을 할 때 사실상 좀 27일로 시한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일부 그 뜻은 같이 하지만 확정을 하지 못한 의원들이 지역 민심, 나를 뽑아준 지역 당원들의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지역 여론이 좀 반반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읽힙니다. 일부 비박 의원들은 지역 여론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일부 의원들은 특히나 이제 또 뭐 TK나 아니면 서울 강남 쪽 이런 데다 이제 지역구를 둔 의원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반발 기류 같은 것도 좀 왜 보수가 나눠져야 되냐 이런 반발 기류도 좀 읽히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탈당 등 앞으로 이제 탈당 러시로 좀 이어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 변수가 될 부분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탈당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뭐 충청권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 역시 왜냐하면 어차피 정당이 지금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되고 그게 바로 대권 주자거든요. 유력한 대권 주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과연 그 신당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기존의 새누리당으로 올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2차 탈당, 3차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규모 러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분당이 가시화된 건데 뭐 탈당파나 새누리당이나 앞으로 뭐 대선 시점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들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관심이 되는데 섣불리 좀 관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일단은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3지대, 그러니까 제3지대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들이 조금씩 거론이 돼왔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3지대에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내년 대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권과 맞물리면서 여기서 세력들이 모였을 때 각 그 정당 세력, 정치 세력별로 고차방 정책을 분명히 세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과연 비주류가 끝까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류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뭐 이렇다 할 대권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정호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도 우리로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창당 수준의 개혁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뭐 그런 굵직한 인물을 찾아만 낸다면
자기들도 승산이 있다고 좀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패한다면 당연히 이제 패족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수순으로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탈당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어느 한쪽은 뭐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결국에 보수는 하나여야 된다 이런 그 공통의 뭐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대연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잠시 이별, 나중에 다시 합치는데 그때 가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런 싸움의 형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관측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3자 대면이 좀 이뤄졌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갔나요?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일단 탄핵안에 13가지 쟁점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5가지로 나누자, 5가지로 좀 정리하자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13가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첫 재판부터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우리 빨리 처리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박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가 받아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야권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시를 할 때 그때 그 내용에 담았던 그 부분만으로 심리를 해야지 지금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 기록, 지금 추후에 지금 접수가 된 상황에서 이후에 발생할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또 기각을 했다라는 점 역시도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라고 강하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뭐 굉장히 좀 신속하게 하고 그러고서도 또 약간의 탄핵에 대한 강한 좀 어떤 입장을 좀 피력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적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안에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시간대별로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밝혀달라는 건데 어디 있었고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런 스탠스를 본다면 사실상 그 탄핵안이 좀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헌재가 이제 박 대통령 1차 담화 내용도 좀 추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순실로부터 언제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빨리 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소신대로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